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EDCF 본구매 사업 참여 방법 및 유의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한국수출입은행 사업협력부의 양정우 선임기술력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실제로 이제 그 강좌를 이제 장소를 빌려서 직접 여러분들과 뵙고 그렇게 대면 형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뭐 이번은 이제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비대면으로 뭐 사전 촬영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또 뭐 평소에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건의하고 싶으신 그런 사항이 있으실 텐데, 네, 그런 내용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 이메일로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이 시간이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 본구매에 대해서 EDCF의 본구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는데 좀 부족함은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네, 그래도 오늘 뭐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뭐 개략적으로 저 EDCF에 어떻게 하면 이제 본구매에 참여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간단한 좀 이해를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목표는 첫 번째 이제 EDCF 구매에 있어서 이제 기본 원칙이 뭐냐, 이걸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저희 그러면은 구매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입찰의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점을 또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EDCF에서 운용을 하는 이제 표준 입찰 서류는 몇 가지 어떤 것들이 있고 표준 입찰 서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요걸 또 한번 같이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 본구매 제안서를 작성할 때 좀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제 EDCF의 뭐 각종 양식이나 표준 입찰 서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입찰 정보를 어디에서 얻으실 수 있는지 요 홈페이지에 좀 가서 소개를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앞서 이제 그 강의 목표에 맞춰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EDCF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원 실적을 지금까지 이제 EDCF 지원한 실적을 보시면은 저희가 한 승인 기준으로 해서 한 20조가 넘는 금액을 지금까지 지원을 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수로는 한 460개, 500개가 좀 안 되는 사업. 그 다음에 실제로 돈이 나간 거, 집행액 기준으로는 한 10조 정도를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저희가 지원한 국가는 한 57개국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분야별 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교통 분야에 지원한 실적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자원 위생과 보건이 이제 그 다음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통신과 에너지 같은 저희 주로 이제 그 경제, 사회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오고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통계표로 보시면은 자, 이 교통 분야 한 34.7% 정도로 이제 가장 높죠. 그리고 이제 보건이 한 14.5%. 그 다음에 수자원 위생이 한 13.9%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보시겠고요. 그다음 최근에는 이게 이제 전통적인 뭐 교통이나 이제 수자원 이쪽보다는 최근에 이제 ICT라든가 보건, 뭐 스마트 시티 등의 이제 융복합 형태의 그런 사업들의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또 뭐 그렇지만 이제 교통이나 수자원 위생은 이제 전통적이지만 이 개도국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중도 뭐 당분간은 높게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2020년의 기준으로 보시면 보건 분야의 이제 승인 비중의 63%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코비드 상황이어서 저희가 보건 섹터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개도국이 지원을 했다라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지역별로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뭐 아시아가 이제 실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 이런 순서가 되네요. 조금 더 도표로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극동아시아 이제 동남아시아가 되겠죠. 가 44% 승인액 기준으로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25% 정도 지금까지 누계가 그렇고요. 2020년 기준으로 보면 극동아시아가 전체 누계보다는 좀 비중이 낮아지고 있죠. 반면에 이제 아프리카 쪽의 지원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어떤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EDCF도 이제 중견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이제 많은 어떤 그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을 하고 또 그 제도들을 직접 시행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중소기업의 금리 우대 제도라고 해서 중소기업이 이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원래 주기로 했던 금리, 개도국에 이제 돈을 차관을 제공하면서 이제 받기로 한 금리를 더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소액 차관 제도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700만 불 이하의 그 작은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을 중소기업만 참여하도록 그런 또 사업들도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700만 불 이하의 작은 좀 규모가 작은 사업이다 보니까 소형 플랜트라든가 의료 기자재, 교육 기자재 이런 분야 이제 저희 국내 이제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위주로 저희가 소액 차관을 지원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구매라는 거는 그럼 뭐냐? 제가 오늘 이제 본구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이제 모두의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매라는 거는 그 이제 재화나 또는 이제 용역을 갖다가 얻는 그런 행위를 갖다가 이제 구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EDCF 요 사업의 사이클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사업을 발굴해서 또 준비하는 단계, 그다음에 준비가 되면 이제 그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기로 이제 승인을 하고 나면은 저희 이제 대한민국과 그 해당 수원국과의 이제 차관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실시되는 여기에 이제 임플레멘테이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구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플레멘테이션 단계의 한 이제 절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이 실시가 끝나면 그 사업이 실제적으로 성공적이었는지 또 어떤 교훈점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평가 결과를 이제 다음 사업을 발굴할 때에 참고를 해서 더 이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저희 피드백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구매가 실제로 그 저희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왜 구매가 중요하냐? 제 생각으로는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구매가 왜 중요한 거냐? 자, 재화와 용역을 이제 획득하는 본구매 단계가 왜 이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는 일단 사업의 결과물이라는 게 구매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패의 절대적인 요소가 바로 이제 구매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실제로 사업을 이행하는 단계의 구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업이 성공했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본구매가 차지하는 그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실제 시공이라든가 물품을 공급하는 거기에서 돈이 대부분이 다 쓰여지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구매가 중요한 거고.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래서 구매가 이제 실제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본구매에 참여하는 기업들 간의 이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정당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상대적으로 구매 단계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구속성 원조라고 해서 한국 기업들만 참여하는 조건으로 EDCF 차관을 지원하는 경우에 이제 한국 기업들 간의 이제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경쟁이 더 과열되고 치열해지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본구매가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린 한 3가지 정도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 EDCF의 구매 기본 원칙은 뭐냐? 첫 번째로는 이제 공정해야 되죠, 당연히. 예, 거기에 어떤 부정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이제 경제적으로 구매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불필요한 재원의 낭비가 없도록 이제 경제적인 구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또 효율성, 공정하고 경제적이면서 동시에 효율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제 EDCF 구매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3가지는 체크 앤 밸런스,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희생을 해서도 안 되겠죠. 이 3가지 전부가 다 동등한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차관 사업이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는 차주의 책임화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 대한민국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차관을 제공하는 돈을 빌려서 쓰는 그 해당 수원국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게 이제 EDCF 구매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EDCF로 돈을 빌려주면 그 이제 수원국 차주가 이제 이 돈을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될 텐데, 자, 그래서 앞서 슬라이드에 말씀드렸듯이 구매 활동의 모든 책임은 차주 또는 그 해당 국가의 사업 실시기관에 있는 것이죠. 저희 EDCF 또는 이제 수출입은행의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수출입은행 저희 EDCF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 구매가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그 구매 활동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저희 수출입은행 EDCF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는 유상 원조이기 때문에 이제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다른 ODA와는 조금 원칙이 그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점에서 좀 크게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구매 기본 원칙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 차주 수원국이 될 겁니다. 그 돈을 빌려 쓰는 개도국이 되겠죠. 차주와 입찰자 또는 이제 공급자, 계약자가 되겠죠. 간의 권리 의무 관계는 입찰 서류와 그 해당 계약에 따라서 규율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그러면 수원국과 수출입은행 간의 권리 의무 관계는 입찰 서류가 아니고 차관 공여 계약이라고 하는 그 국가 간의 계약에 따라서 규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에 관한 구매에 관한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입찰에 어떤 들어가고자 하는 기업이라고 했을 때요. 그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 어떤 문제 제기 또는 뭐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입찰 서류와 관련 계약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제 반면에 저희가 이제 차관을 제공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그 해당 개도국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차관 공여계약이라고 하는 입찰 서류와 그 입찰의 그 해당 사업의 계약이 아니고 차관 계약에 따라서 정해진다라는 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찰이나 계약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저희 한국수출입은행에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린 권리 의무 관계에 있어서 벗어나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 입찰이나 계약에 대한 문제 제기 또 어떤 그런 협의는 차주한테 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점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매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번 보실까요? 자, EDCF 사업의 일반적인 이제 본구매에서 쓰는 방식은 크게 4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쟁 입찰, 제한 경쟁 입찰, 그다음에 이제 쇼핑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직접 계약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각각의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쟁 입찰이라고 해서 저희가 Competitive Bidding, CB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저희 EDCF 사업은 다 경쟁 입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EDCF 사업 자체가 뭐 고도의 기술을 요하거나 뭐 특정 기업만 수행 가능한 어떤 배타적인 요소가 크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경쟁 입찰 형태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1번 보시면 이제 디자인 비드 빌드. 네, 그 설계를 이제 누가 하느냐? 설계와 시공을 분리할 거냐? 이제 그걸 갖다가 계약자가 상세 설계를 하느냐? 뭐 턴키냐? 이거는 이제 그 사업 특성에 맞게 이 입찰 그 어떤 그 사업 방식은 정해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와 인벨롭이라는 이런 또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지는 원 스테이지와 투 스테이지 비딩이 있고요. 그래서 이 투 스테이지 비딩은 그러니까 입찰을 한 사업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두 단계로 이제 입찰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시면 대형이나 또는 복잡한 그런 사업에 저희가 투 스테이지 비딩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EDCF는 사실 투 스테이지 비딩을 하는 예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제 이게 투 스테이지 비딩은 EDCF가 아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원전 사업이라든가 네, 그런 뭐 복잡한 이제 그 플랜트, 뭐 석유화학 플랜트나 이런 쪽에서 아마 투 스테이지 비딩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EDCF는 뭐 그렇게 이제 대형의 복잡한 형태의 그런 사업들은 없다 보니까 저희는 대부분 원 스테이지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인벨롭, 원 인벨롭과 투 인벨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술 제안서와 가격 제안서를 한 봉투에 넣어서 제출하느냐 아니면 따로따로 봉해서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이 원과 투 인벨롭으로 나눠집니다. 이 절차는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입찰은 최소 1개 이상의 그 해당 국가의 현지 일간지에 공고를 띄우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 기간은 통상 45일 이상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자 제가 이제 그 한국 기업으로서 그 해당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하고 싶은데 공고를 그러면 현지 수원국의 현지 일간지를 계속 받아봐야 되냐, 그걸 확인해야 되냐, 그렇게 또 궁금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매 권리와 책임이 다 이제 그 해당 수원국 차주에게 있기 때문에 그 국가의 일간지에 공고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만 그 공고가 나면 저희 수출입은행에서 홈페이지에서도 그걸 받아가지고 같이 올리고 있거든요. 거의 큰 시차 없이 저희도 이제 그 공고를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으니까 뭐 그걸 보셔도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4번 입찰 서류는 저희 EDCF의 표준 입찰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 입찰을 이제 그 해당 차주 수원국에서 입찰을 띄우기 위한 입찰 서류를 만들 때 저희 EDCF에서 운용하는 표준 입찰 서류를 쓰도록 저희가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방식은 이제 저희가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최저 평가 가격 제한자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최저가 방식이라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최저 평가 가격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lowest priced bid 밑에 프라이스 비드와 그러면 로이스트 이밸류에이티드 비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최저 평가 가격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각각의 입찰자들이 써낸 금액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로이스트 프라이스 비드, 그냥 투찰한 가격 그 자체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 가격을 이렇게 열어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체는 몇 가지 항목을 빠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아이템을 빼먹어서 그 가격을 거기 빼먹었을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다시 보정을 해야 되겠죠. 그 빼먹은 항목들에 대한 가격을 다 채워 넣어야 되는 거고요. 평가를 위해서. 이게 동일한 입장, 동일한 조건으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차를 한번 산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 가격은 싸지만 기름을 많이 먹는 차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차 가격은 좀 비싸지만 연비가 좋은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차를 사야 될까요? 네, 그거는 제가 실제로 몇 년을 내가 그 차를 탈 건지 이런 거를 고려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그냥 내가 당장에 사는 차 가격이 중요하신 분도 있겠고, 아니야 이거 내가 10년 탈 거니까 10년 동안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 유지비가 얼마나 드는지를 봐야겠어. 그렇게 차를 고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재의 효율이라든가 뭐 연비 같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구성 같은 거를 가격 요소에다가 반영을 해서 그거를 평가할 때 그런 요소들을 가격에다가 반영을 해서 그 가격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이제 최저 평가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저평가 가격이 가장 낮은 제한자를 선정하는 것이 EDCF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LCB, 제한 경쟁 입찰이 있습니다. Limited Competitive Bidding이라고 해서, 네,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CB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그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아까 그 CB는 공고를 현지 일간지에다가 띄워서 뭐 누구나 보고 이제 자격만 되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LCB는 공고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공고 대신에 직접 초청, 정해진 사람 앞으로 직접 초청장을 보내는 형태가 바로 LCB가 되는 겁니다. LCB는 언제 적합하냐? 예산이 적은 소규모의 사업, 뭐 굳이 이거를 공고를 일간지에 띄우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뭐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고요. 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제한적일 경우, 많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데가. 그러면 뭐 그 기업들 앞으로만 초청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발주자 입장에서 CB는 뭐 리소스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뭐 공고, 현지 일간지에 공고도 띄워야 되죠. 또 뭐 현장 설명회 뭐 실시해야 되죠. 또 입찰자들 입장에서도 CB는 이 뭐 여러 기업들이 이거 공고를 보고 거기에 참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제안서 작성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다 기업마다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뭐 입찰 서류를 또 가서 직접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발주자와 입찰자 입장에서 다 리소스가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렇기 때문에 LCB는 작은 소규모 사업이라던가 그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 굳이 이걸 CB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만 3번에 보시면 발주자는 충분한 가격 경쟁을 위해서 다수의 참여 가능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딱 찜해놓은 뭐 한 개 업체만 한다거나 뭐 두 개만 뭐 하나는 이제 약간 뭐랄까요? 유령 업체 같은 걸 세워서 뭐 두 군데만 딱 초대를 해서 이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식의 LCB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어떤 그 제한을 가해야 되겠죠. 그런 사업 그런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또 이제 저희 EDCF 역할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쇼핑은 이거는 이제 그냥 견적가만 받아서 단순히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제안서를 받는 게 아니고 프라이스 쿼테이션, 견적가를 받아서 최소 3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그 가격만 단순히 비교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쇼핑은 어떤 경우에 적합하냐? 이걸 이제 주문 제작이 아니고 이미 기성 물품이기 때문에 그냥 빨리 견적을 받아서 가격 비교 가능한 겁니다. 이 주문 제작하면 이게 실제로 이걸 제작을 해봐야지 얼마가 들어가는지 나오기 때문에요. 견적가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기성 물품은 바로 가격을 견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쇼핑 방식이 적합하다. 그다음에 표준 사양 물품, 이게 사양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순 가격 비교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경우, 그다음에 소규모의 이제 단순 시공인 경우에 이제 쇼핑 방식이 적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RFQ라고 해서 견적 요청을 해서 그 견적을 받아가지고 견적가를 비교한 다음에 구매를 하는 게 쇼핑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계약인데요. 저희가 국내에서 뭐 수의 계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특정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아까 앞에서 말 CB와 LCB처럼 공고를 띄우거나 아니면 직접 초청, 다수의 기업 앞으로 초청을 한다. 그런 게 아니고 특정 계약자와 바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이제 직접 계약입니다. 그래서 직접 계약 방식은 통상 50만 불 이하의 이제 소액 구매 또는 이제 기존에 사용 중인 기자재와 이제 호환성의 유지를 위해서 또 그 회사와 또 계약을 꼭 체결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존 계약과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또 필요한 물품의 공급자가 유일한 경우,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등등이 이제 직접 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저희 EDCF는 사실 직접 계약을 한 경우는 최근에는 없습니다. 아주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현재는 대부분 다 경쟁 입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입찰 절차를 한번 지금부터 보시죠. 자, 이 통상적인 입찰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 개도국, 수원국이 차주가 입찰 서류를 먼저 작성을 하죠.
그래서 그 EDCF가 이제 입찰 서류를 검토를 한 다음에 최종 승인을 합니다. 입찰 서류가 공정하게 또는 이제 또 어떤 문제 요소가 없이 작성이 잘 됐는지, 그 다음에 또 EDCF의 어떤 구매 규정에 잘 맞게 부합하게 입찰 서류가 작성이 됐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거를 승인하면은 실제 이제 3번으로 넘어가서 입찰이 실시가 되죠. 그 다음에 그 입찰에 대한 평가가 그 개도국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그 입찰 결과를 저희가 또 검토를 합니다. 입찰 평가 결과를 검토해서 EDCF가 승인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실제로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입찰에 인벨롭이라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원 인벨롭과 투 인벨롭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인벨롭을 구분짓는 차이는 가격 제안서와 기술 제안서를 한 봉투에 내느냐, 동시에 열어보느냐, 따로따로 제출을 하느냐. 그래서 각각을 따로따로 열어보느냐에 그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인벨롭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 제안서, 가격 제안서를 동일 봉투에 제출한다. 그래서 기술과 가격 제안서를 동시에 열어봐서 같이 평가하고 EDCF의 그 평가 결과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EDCF는 원인벨롭, 투인벨롭에 대한 어떤 특정한 선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국이 원하는 방식에 원하는 바에 따라서 원인벨롭, 투인벨롭을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EDCF의 표준 입찰 서류 또한 원인벨롭과 투인벨롭 둘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수원국에서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서 입찰을 하면 됩니다. 자, 이 그림으로 좀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원인벨롭은 기술과 가격을 갖다 한 봉투에 담아서 제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꺼번에 또 그 개봉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동시에 해서 EDCF의 평가 결과 승인을 받는다. 자, 그럼 원인벨롭의 장점은 뭘까요? 뭐 당연하겠지만 평가 절차와 소요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러면 반면에 단점은 뭡니까? 단점은 이게 기술 제안서와 가격 제안서를 동시에 열어보기 때문에 이 기술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가격 요소가 이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 입찰자 A, B, C의 가격을 가격과 기술 제안서를 동시에 다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A라는 기업이 가격은 제일 낮게 쓴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술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평가자에 따라서 그 가격을 낮게 쓴 A 업체한테 왠지 기술 점수를 더 잘 줘서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그런 어떤 그게 의도된 거든 아니든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가격 요소가 기술 평가를 하는데 이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원인벨롭의 단점일 수 있습니다. 투인벨롭은 아까 기술 제안서와 가격 제안서를 별도 봉투에 분리하여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격 제안서는 밀봉한 상태로 두고 기술 제안서만 먼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 평가를 통과한 입찰자들의 가격 제안서만 열어서 가격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원인벨롭의 장점이 투인벨롭의 단점이 되는 거고 원인벨롭의 단점이 투인벨롭의 장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당연하겠지만 투인벨롭의 장점은 가격 요소를 완전히 배제를 하고 기술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단점은 원인벨롭에 비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게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기술과 가격을 따로따로 봉인해서 제출을 한 다음에 일단 기술 평가 먼저 가격 제안서는 밀봉한 상태로 두고 기술 평가 먼저 해서 EDCF의 기술 평가 결과를 먼저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술 평가를 통과한 업체들의 가격 제안서를 다시 열어서 또 가격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격 평가 결과에 대한 EDCF 승인을 또 받는 거죠. 이 EDCF 승인이 2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트윈밸럽은. 자, 그래서 이제 플로우 차트로 보면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겠죠. 뭐 보시다시피 트윈밸럽은 EDCF 승인을 2번 받아야 되는 거고요. 원인밸럽은 1번만 받으면 됩니다. 지금 단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인밸럽은 입찰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입찰 서류. 그럼 EDCF 갖고 있는 표준 입찰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저희가 표준 입찰 서류는 이제 사업의 특성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총 4가지 타입의 표준 입찰 서류를 제정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웍스, 굿즈, ICT, 플랜트 이렇게 총 4가지예요. 자, 그래서 웍스는 이제 토목 시공, 시빌 컨스트럭션 위주의 사업에 쓰는 게 이제 웍스 표준 입찰 서류고요. 굿즈는 이제 물품 구매, 물품 위주의 공급 사업이 굿즈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ICT, Supply and Installation of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ICT, 솔루션 시스템 구축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표준 입찰 서류를 또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10월에 이제 신규로 저희가 새로운 표준 입찰 서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플랜트. 그래서 설계와 그다음에 공급 그리고 설치가 같이 이루어지는 뭐 설계, 제조, 설치 및 시운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설이나 설비 공급 사업에 쓰는 뭐 예를 들면 전력시설, 발전소, 송변전 또는 뭐 하수처리장, 뭐 담수화, 통신시설 이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랜트 표준 입찰 서류를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4개가 있지만 이제 다른 월드뱅크나 ADB와 같은 이제 국제 기구들은 뭐 더 저희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표준 입찰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뭐 그래서 상기 이외의 분야더라도 뭐 필요하다면 이제 그 월드뱅크나 ADB의 표준 입찰 서류를 활용해서 EDCF 입찰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준 입찰 서류 4종류에 대해서 목차를 이렇게 한번 제가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면 뭐 대동소이합니다. 네, 그 구성은 대동소이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가 된 게 있고 지금 푸른색으로 표시가 된 게 있죠. 그래서 붉은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은 사업에 맞게 수정이 가능한 섹터 챕터들이고요. 푸른색으로 된 것들은 사업의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마음대로 고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 일반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 챕터들은 수정이 안 되고 사업에 맞게 수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다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챕터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점을 염두에. 왜 이거를 이제 수정을 못하게 했느냐? 그건 이제 일반적인 사항이고 이 표준화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막 몰래 고치기 시작하면은 그 입찰자들이 입찰 제안서를 준비하는데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요 파란색으로 된 부분들은 수정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 표준 입찰 서류를 한번 보고 싶은데 이 EDCF 사업에 참여를 위해서 좀 이걸 스터디를 미리 하고 싶다. 그럼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이 홈페이지 주소를 따라서 가시면은 그 이제 저희 말씀드린 4종류의 표준 입찰 서류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업로드가 돼 있거든요. 그걸 다운받아서 이 EDCF 사업의 이제 표준 입찰 서류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구나. 네. 그걸 이제 스터디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일단 그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뭐 사업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나 뭐 평가 기준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각 사업에 맞게 바꿔서 쓰도록 저희가 일종의 하나의 표준화된 폼을 갖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표준 입찰 서류에 제일 먼저 보시면 나오는 게 이제 invitation for bid라고 해서 초청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죠. 사업의 개요가 들어가고요. 인비테이션에는 그 다음에 뭐 또 입찰 자격, 입찰에 비더들의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격 요건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비테이션만 보고도 내가 이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겠다 없겠다 자격 요건이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직접 뭐 입찰 서류를 다 읽어봐야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자격 요건들은 이 인비테이션에 미리 다 들어가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업 실시 기간 발주처의 정보가 또 나와 있겠고요. 뭐 그 이외에 이제 당연하겠지만 마감 데드라인이 언제인지, 제안서 제출 시한이 언제인지 뭐 등등 기타 숙지 사항들 중요한 요건들이 인비테이션에 요약해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나오는 게 이제 표준 입찰 서류 그다음 나오는 게 인스트럭션 투 비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입찰 제안서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 또는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 그 다음에 또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낙찰자를 통보하고 계약 체결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입찰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 사항들이 여기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트럭션을 저희 이제 EDCF 사업에 이제 처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표준 입찰 서류 인스트럭션을 굉장히 꼼꼼하게 한번 읽어 보실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업 이런 식으로 이제 입찰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EDCF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제 국제기구들의 입찰도 거의 이 인스트럭션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뭐 자이카 사업을 하시든 ADB 사업을 하시든 월드뱅크 사업을 하시든 인스트럭션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EDCF 표준 입찰 서류의 인스트럭션 투 비더를 이거를 숙지하시는 걸로 뭐 다른 어떤 그 원조 기구들의 입찰에도를 이해하시는데도 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가 기준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이 또 표준 입찰 서류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자격 요건이나 평가 요소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러면 세부적인 자격 요건이나 평가 기준들은 또 사업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크게 봤을 때 어떤 그 카테고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매 뭐 적격국 뭐 엘리저블 컨트리라고 해서 자 이게 이제 입찰자의 국적이 어디냐? 아까 이제 구속성 원조냐 EDCF에 이제 구속성 원조가 차관이 있고 비구속성 차관이 있어요. 그래서 구속성이라는 거는 이제 구속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입찰자의 국적을 갖다가 제한하는 한국 기업으로 제한하는 게 이제 구속성 원조가 되는 겁니다. 비구속성 원조는 차관은 뭐 그 반대겠죠. 누구든지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든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비구속성 차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엘리저블 컨트리라는 요 챕터에서는 입찰자의 국적을 여기에서 명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속성 원조인 경우에 입찰자의 국적은 한국 기업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이제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저블 컨트리 구매 적격국이라고 해서 이런 용어도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구매를 뭐 하는 데 있어서 그게 한국에서 가지고 들어가는 물품도 있을 거고요. 그 해당 그 수원국에서 직접 사야 되는 그런 물품들도 있겠죠. 또는 한국과 그 해당 국가에서 양쪽에서 다 이제 생산이나 제조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제3국에서 사와야 되는 그런 물품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안내사항을 여기 이제 엘리저블 컨트리라는 요 항목에서 이제 명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EDCF는 그 일반 관리비라든가 그 사업에 들어가는 세금, 그 수원국 현지에서 뭐 부가세라든가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토지나 부동산 구입비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EDCF 차관으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도 생산이나 제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그 수원국 현지에서도 생산이나 제조가 힘든 경우에 이제 제3국 그 다른 나라에서 제3국에서 사와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제3국산의 구매를 허용을 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생산이 안 되거나 공급이 부족해서 구매가 어려운 경우 또 운송비가 너무 높아서 부피가 크고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이걸 가져가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 또 국산화율이 매우 낮고 부가가치가 적은 품목 등은 뭐 그 삼국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works requirement라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과업의 범위, 그 다음에 시방서, 일반 시방, 특별 시방, 그 다음에 설계 도면, 뭐 기타 이제 정보들이 이 works requirement라는 이제 챕터에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약 표준 계약 조건들이 또 표준 입찰 서류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주를 하고 나서 이제 그 계약 체결을 하시게 될 텐데 그 계약 조건들이 이제 표준 입찰 서류에도 미리 들어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이 어떤 이게 내가 이제 이 사업을 수주를 해서 시행을 계약을 이행을 하게 됐을 때 어떤 계약 조건들이 어떤 것인가를 미리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계약 조건을 미리 입찰 서류에다가 넣어 놓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계약 조건은 제너럴 컨디션에서 일반 조건과 파티큘러 컨디션에서 특수 계약 조건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피딕에 저희가 그 표준 계약 조건을 갖다가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다른 국제기구들도 다 똑같은 계약 조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이제 저희 걸 가지고 스터디를 하시면 다른 이제 국제기구들 사업의 계약을 이해하시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GC는 계약 항목들은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지금 하나하나를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저희 이제 그 국내 협회에서 이런 그 피디 계약 조건에 대한 강의들을 많이 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를 한번 그 신청을 해서 수강을 하시면 이 표준 계약 조건, 해외 사업의 표준 계약 조건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많은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특수계약 조건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이 정도만 오늘 강의에서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 표준 입찰 서류를 작년에 2번 정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제 조금 보완이 됐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 개정 내용이 민원 처리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서면으로 그 해당 그 사업 실시 기간 해당 수원국의 8주차 앞으로 제기하시도록 그런 내용을 이제 넣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구매와 계약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는 그 입찰 서류와 계약서에 따른다. 그 다음에 그거는 그 사업 실시 기간과 입찰자 간에 해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민원을 EDCF 앞으로 제기하실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그 해당 국가의 8주차 앞으로 제기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원칙을 저희가 여기 이번 개정을 통해서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원 제기 시에 이제 민원인의 신분 및 민원 내용의 출처를 명시를 해야 되도록 뭐 그렇게 또 저희가 민원 처리 절차에 대한 요건들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다음 2번은 요거는 한번 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면세 관련 조항이 구체화. 요거 이제 기업들 저희 EDCF에 참여하신 기업들이 좀 굉장히 민감하신 사항인데 면세 관련 조항들이 그전에는 조금 이렇게 불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좀 구체화시켜서 관세 부가세가 반드시 포함된다. 면세에 해당하는 항목에 그 다음에 면세 대상에서는 수원국에서 조달하는 그 해당 국가에서 조달하는 재화 및 용역, 한국에서 갖고 가는 품목뿐만 아니라 수원국에서 조달하는 재화와 용역까지도 다 면세 대상이다. 그다음에 면세 대상자의 하청업체가 수행하는 그 해당 금액만큼의 어떤 면세도 다 해당이 된다. 예전에 보면은 뭐 하도급자는 면세를 못 받는다. 뭐 그렇게 막 이제 그런 사례들도 저희가 많이 있는 걸로 이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것들도 이번에 좀 명시적으로
저희 계정을 통해서 좀 박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작년 7월에 또 한 번 이제 개정을 했는데요. 아까 이제 앞서서 5월에 개정했던 내용을 이렇게 문안을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하도급자가 면세 대상에 반드시 포함된다라는 걸 저희가 이렇게 문안을 또 넣었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안서 작성 요령입니다. 저보다 더 실제적으로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실제 입찰에 제안서를 많이 써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입찰 서류의 정확한 이해, 그다음에 입찰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볼까요? 그러니까 instruction to bidder나 또 비드 데이터 시트에 명시된 지침이나 안내사항을 숙지를 하신 후에 제안서를 작성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예전에 입찰에 이 해외 입찰 많이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 의존해서 이거 입찰 서류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제가 이제 예전에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입찰 서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제안서를 작성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좀 불분명한 것들은 반드시 질의를 통해서 그 사업 실시간의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고 넘어가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입찰 서류에 포함된 각종 그 양식들을 반드시 사용을 준수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식을 임의로 변경을 하거나 수정을 해가지고 제출하는 경우에 이게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나 그 폼을 좀 바꿔야 되는 경우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업 실시 기간에 사전 질의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확인을 받으시고 그 양식들을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구비 서류를 빼먹지 말고 첨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안서의 완성도를 좀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구비 서류, 각종 증빙들 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적 증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펜딕스, 부록으로 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제 제안서 제출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빠진 게 없는지 꼭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특히 조인트 벤처, 공동 참여로 이제 들어가시는 경우에 각사 간에 이제 서류를 내야 되는 것들이 이게 빼먹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서로가 이제 이걸 놓치고 있다가 저쪽에서 하겠지. 저쪽에서는 이쪽에서 하겠지. 그러고 있다가 필요한 서류들을 빼먹고 제출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조인트 벤처 구성하시는 경우에 멤버 간 필요한 서류들이 다 준비됐는지 그거를 서로 크로스 체크 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표나 그림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문장으로 길게 쓰는 것보다 이제 눈에 바로바로 들어오도록 평가위원들이 봐서 바로바로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영문으로 어쨌든 제안서 영문으로 제출하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문 작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번역 업체에만 맡겨 놓으면은 이게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이 이런 것들은 의미가 왜곡이 되거나 그 번역 과정 중에서 이게 그 어떤 필요한 내용들이 이제 유실이 돼버리는 이제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죠. 이제 유기적인 관계, 유기적인 협력 이런 이제 우리말을 갖다 번역을 했는데 그 구글을 돌리니까 이제 올게닉 저희가 무슨 유기농 할 때 그 유기가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업체에 맡긴 거는 반드시 내부의 엔지니어, 기술자, 해당 기술 전문가들이 한번 다시 검수를 해서 이게 번역이 뉘앙스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성평가 부분의 구체적인 정량평가 점수는 기준이 공개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점수를 받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실적이 부족하면 조인트 벤처에서 정량에 해당하는 실적들은 보완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정성학력은 당연히 평가하는 사람이 주관이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평가에 있어서 차별화 포인트를 부각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세부 평가 기준을 이제 평가 기준이 표준 입찰 서류를 받아보시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인 정량 평가 기준인 경우에 정량 점수는 내가 계략적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시겠죠. 그러면
미리 한번 그걸 내가 입찰에 들어갔을 때 몇 점 정도 나오는지를 보시고 실제로 실적이나 참여 인력들은 보강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인트 벤처를 구성을 하시든가 해서. 그다음에 이제 배점 비중이 큰 항목에 당연히 제한 내용의 양과 질을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1점짜리 항목이 있고 10점짜리 항목이 있다면 당연히 10점짜리 항목에 분량도 많이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이제 차별화를 두드러지게 그렇게 나타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5번은 클래리피케이션, 저희 해명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질의를 한다고 해서 뭐 잘못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입찰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입찰 절차라든가 평가 기준, 그다음에 테크니컬 리ኳ이먼트 등에서 입찰 서류가 100% 신이 만드는 게 아닌 이상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입찰 서류상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입찰 마감 전에 클래리피케이션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질의를 해서 사업 실시간에 확실한 답변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제안서를 작성하시라는 겁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걸 내가 해봐서 하는 식의 그런 자의적인 해석이나 접근은 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래서 클래리피케이션 사항에 대해서 발주처가 이걸 보고 우리가 좀 잘못한 거 같네 라면은 이게 입찰 조건의 개정, 어멘드먼트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찰 기간을 더 늘려주거나 또 입찰 조건이 바뀌는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 클래리피케이션을 잘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안 하시면 본인들만 손해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국제 입찰 또는 뭐 관련 교육에 참여를 꾸준히 하시면서 이 교훈이나 노하우를 꼭 획득하시라는 거고요. 또 사내 해외 사업의 전담 인력이나 부서를 양성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막 국내 하던 분이 해외 사업 입찰이 뜨면 막 해외에 제안서 쓰시다가 다시 끝나면 다시 국내에 업무하시고 이렇게 해서는 사실 소기에 어떤 성과를 이루기가 참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외 사업이라는 게 국내와 달라서 이게 굉장히 시간이 깁니다. 특히 개도국은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시스템, 거버넌스가 약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늘어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런 내부의 해외 사업 또는 이 해외 입찰 전담 인력을 좀 육성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협회, 해외 건설 협회나 엔지니어링 협회 같은데 해외 사업 또는 국제 입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국제 계약 조건, BD 계약 조건 같은 강의들이 굉장히 해마다 열리고 있고 그 퀄리티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직접 들어봤지만요. 그런 교육 과정들을 꼭 잘 활용하시고 최대한 활용하시고 하시면 뭐 이게 뭐 당장에 이제 원하는 성과를 얻기는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안서 작성 요령, 그 적격 요건, 자격 요건을 항상 먼저 1차적으로 체크를 하셔야겠죠. 국적이 이제 구속성 원조일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입찰자의 국적을 제한한다라는 점, 그런 것들도 미리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매 적격국, 그러니까 이게 제3국 구매가 허용이 되는지, 제3국산 구매 허용이 안 되는데 제안서를 갖다가 뭐 미국 제품으로 내겠다, 미국 제품을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안 작성하시면 당연히 안 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해상충에 걸리지 않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타당성 조사했는데 본구매에 들어가는 게 이제 원래 불가하거든요. 그런 이해상충에 내가 해당되는 케이스가 아닌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퀄리피케이션 자격 요건, 이런 것들 이제 뭐 기술 조건, 재무 조건, 생산 능력, 뭐 등등등 이 자격 요건이 뭔지 꼭 필수적으로 체크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비서류 확인사항, 그 첫 번째 1번 보시면 그 공고 내용과 입찰 서류 주요 사항이 일치하는지, 이게 실제적으로 공고 내용은 입찰 서류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입찰 서류 보시면 인비테이션은 입찰 서류의 일부가 아니라고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보면 과거에 사업 실시 기간 발주처가 실수로 인비테이션의 내용하고 입찰 서류 본문의 내용을 다르게 쓴 게 있었습니다. 뭐 자기 요건이었나 아마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비테이션만 봐서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입찰 서류 본문에는 그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잘 확인하시라는 거고, 뭐 입찰 보증, 그다음에 3번의 양식 같은 거는 거기 입찰 서류에 있는 양식을 그대로 쓰시라는 거, 뭐 그다음에 각종 뭐 자격 요건들, 네, 이런 것들은 네, 뭐 예, 중요한 것들을 한번 쭉 점검을 하시면은 예, 되겠다. 그다음에 하시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자, 테크니컬 리콰이먼트에 이렇게 하라고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당연히 미준수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이거는 예, 결격에 해당되겠죠. 유사실적이라든가 또 기술 사양 이런 사양을 만족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네, 예, 준수를 못 하시는 경우, 또 그다음에 키 퍼스널 예, 참여 인력의 자격이 있는데 그거를 또 예, 만족을 못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요건 등의 필수 조건 미준수, 뭐 그다음에 실적 자료를 갖다가 증빙 서류를 내라고 했는데 그걸 안 내셨거나 또는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에, 이거는 이제 허위로 위조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참여 제한에 제재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뭐 구매 적격국, 예, 제3국 구매가 안 되는데 뭐 미국 제품을 제안을 하셨다든가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비딩 폼은 거기에 있는 양식을 사용하시는 게 원칙이고, 원칙 수정이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6번 뭐 네, 7번 이거 데드라인 반드시 지켜야겠죠. 그 다음에 입찰 보증 제출하실 때 유효기간 며칠 유효기간을 예, 썼는데 그거를 이제 미준수하시면 안 되겠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입국이 이제 그 해당 국가에 입국이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 제출이 힘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업 실시 기간에 질의하셔가지고 이게 온라인 제출이나 DHL이나 FedEx 같은 이제 국제 항공 특성으로 그냥 접수하는 게 가능한지 그런 것들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예, 그 결격이 된 경우들을 몇 개 써봤습니다. 이제 거기 요구하는 1번에서는 이제 보증을 예, 잘못 끊어서 내신 경우에 양식을 임의로 변경하시거나, 또 2번에 보면 위임장을 미제출했거나, 또 뭐 3번에 이제 확약서 내시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확약서를 안 내셨거나 또 예, 다르게 예, 요구하는 것과 다르게 하신 경우, 그 다음에 또 뭐 제안서를 몇 부, 원본 몇 부, 사본 몇 부 내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예, 지키지 않으신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5번이 이제 이건 중대한 결격 사유가 되겠죠. 실적을 위조하는 거나 뭐 예, 전부를 제출하시지 않은 경우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요 페이지에서는 10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입찰 기간 중에 타 입찰자의 제안서를 갖다가 뭐 부정으로 입수해 가지고 낙찰이 통보되기 전에 뭐 입찰 평가 내용을 갖다가 또는 뭐 결과를 갖다에 대해서 막 민원을 제기하거나 기타 이제 입찰 평가에 영향을 주시는 그런 행위들,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제재로 이어지는 아주 중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EDCF 입찰 정보는 네, 아까 자료들은 이 홈페이지 따라가시면 되고요. 이번에 이제 입찰이 EDCF의 곧 입찰 정보들은 2번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경로로 가시면은 저희가 사업 입찰이 곧 뜨는 예, 것들은 거기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이제 MDB, 그 ADB, 월드뱅크 같은 그런 국제기구들의 입찰 정보도 검색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